안녕하세요. 김세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무 비율 분석을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재무제표를 보고 우리가 알아야 할 총 6개의 지표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봤어요. 복습을 해보자면 회사의 재산 규모를 나타내는 자산 총계, 또 영업 규모를 나타내는 매출 총계, 그리고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 비율, 즉 부채 나누기 자산 총계, 자본. 그 다음에 활동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나누기 자산. 그 다음에 성장성을 나타내는 전기 매출액 대비 단기 매출액 증가분. 그리고 수익성을 나타내는 총 자산분의 영업이익. 요런 그 몇 가지 지표들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회사의 여러 가지 면들을 나타내는 아주 대표적인 비율들, 숫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재무제표에 있는 각종 숫자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가감 승제에 의해서 어떤 비율을 구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파악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재무 비율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우리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파악하는 매우 기본적인 분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재무 비율 분석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조금 더 각 비율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비율 분석이란 여기 나왔듯이 재무제표상의 개별 항목 간의 비율,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감승제에 의해 계산된 비율입니다. 그 비율을 통해서 회사의 재산 상태나 경영 성과를 분석 판단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재무 비율 분석을 할 때 여기 예를 들어놨는데요. 유동자산이 10만 원이고 유동부채가 20만 원일 경우에 이 두 개의 비율을 나타낼 때 1대2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200% 그죠? 유동자산에 비해서 유동부채가 200%다. 이렇게 퍼센트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즉 가감승제의 결과를 몇 대 몇 또는 퍼센트로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쪽을 써서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 수업에서는 주로 이 퍼센트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때 비율에 따라서 퍼센트 이외에 다른 그 단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퍼센트를 가장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율을 통해서 회사의 수익성이나 뭐 안정성이나 활동성이나 성장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크게 그 재무 비율의 종류를 보면 안정성 비율, 수익성 비율, 활동성 비율, 성장성 비율, 생산성 비율, 주가 관련 비율로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하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앞에 있는 이 4가지, 즉 안전성 비율부터 성장성 비율까지 이 4가지가 가장 그리고 중요한 재무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밑에 두 재무 비율은 생산성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제조를 하는 생산 기능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첫째. 두 번째로 이 생산성 비율을 파악하려면 회사의 내부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라든지 이런 회사의 내부 생산성과 관련된 숫자들을 우리가 알아야만 이 생산성 비율을 계산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정보들이 공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즉 회사들이 외부에 그 자신들의 제조와 관련된 정보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 내부에 가서 직접 파악하지 않는 한 밖에 공시되어 있는 자료만으로는 그 숫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 있는 주가 관련 비율이라 함은 주가를 가진,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시장에서 인정된 그 회사의 지분 가치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만 이 비율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상장 회사만 주가 관련 비율이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있는데 500만 개가 넘는 기업 중에 오직 한 2,000개 정도만이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 관련 비율을 측정할 수 있는 회사는 매우 한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주가 관련 비율은 뒷부분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긴 합니다만 이러한 이유로 하여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회사에서 계산이 가능하고 비교가 가능한 안정성 비율, 수익성 비율, 활동성 비율, 성장성 비율 이 위에 네 가지 비율이 주된 재무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6개의 기본적인 지표를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 맨 위에 2개는 그냥 비율이 아니라 숫자죠. 자산 총계와 매출액. 요거는 이제 그냥 숫자를 통해서 규모를 아는 거였고 밑에 있는 4개가 비율입니다. 근데 가만 보시면 활동성,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비율의 대표 주자들, 대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활동성 비율, 안정성 비율, 수익성 비율, 성장성 비율이 가장 중요한 4개의 재무 비율인데 각각의 재무 비율 중에서 가장 대표 주자들을 뽑아서 여기 이렇게 제시를 해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은 이제 이 그 각각의 비율들 중에서 아까 말했던 그 대표 주자들 말고 나머지 그것 이외의 다른 비율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요. 자, 먼저 안전성 비율부터 가보죠. 이 안전성 비율은 저희 나라는 그 2007년 또 2008년 그 외환위기 우리가 흔히 IMF 위기, IMF 사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만 그 외환위기 이후에 이 안정성 비율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정성 비율을 크게 중시하지 않았어요. IMF 사태가 있기 전까지 즉 외환위기 2007년 외환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은 외부의 차입을 많이 일으켜서라도 즉 남의 돈을 많이 써서라도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었죠. 큰 말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외부에서 많은 돈을 차입해서 기업 자산을 크게 만들고 그걸로 사업을 하면 훨씬 많은 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때는 그 안정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그렇게 투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이 지나치게 차입금을 많이 쓰는 회사들은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고 그 유동성 위기로 말미암아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많은 기업들이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거기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아주 안정적인 비율, 안정성 비율, 회사가 디폴트가 나지 않게끔 유지하는 것이 매우 강조되게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안정성 비율이란 바로 그거예요. 회사가 문을 닫지 않을, 그러니까 부도가 나지 않게 되는 그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안정성 비율이 높을수록 회사가 문을 닫고 부도가 날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안정성 비율에는 크게 유동성 비율과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2가지로 나뉘는데 그 2개를 뭐 구분 굳이 할 필요는 없고요. 모두 안전성, 회사의 부도 가능성, 안정성을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가 유동 비율. 유동 비율은 이 밑에 그 비율을 나타낸 식을 보시면 분자의 유동자산, 분모의 유동부채입니다. 자, 기억하시겠지만 그럼 유동자산이 뭐고 유동부채가 뭐냐? 만약에 이거 잘 모르시는 분은 몇 번 전에 그 강의를 돌려서 보시면 됩니다. 자,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이에요. 회사의 자산 중에서, 자산이라 하면 회사의 재산이죠. 회사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1년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재산을 말하고요. 분모에 있는 유동부채란 회사의 부채 중에, 즉 남의 돈을 빌려다 쓴 돈 중에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의 금액입니다. 그게 유동부채예요. 그러니까 이 유동 비율이 나타내는 의미는 유동자산이, 즉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유동부채, 즉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돈을 얼만큼 커버하느냐, 얼만큼 이 분자가 분모보다 크냐, 이걸 얼마나 커버하느냐,
요걸 나타내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자, 즉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를 다 커버하고도 남으면 1년 이내에 우리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나타나서 상환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게 유동 비율입니다. 자, 그럼 유동 비율은 보통 이제 이거는 업종마다 좀 다르고 또 상황마다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유동 비율은 200% 이상이면 안전하다고 해요. 200%란 2배죠. 즉 유동 부채가 100이라면 유동 자산이 200 정도 되는 이 수준에 근처에 있거나 이거보다 좀 높으면 그러면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그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는 200%까지는 꼭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안정적이라고 제가 판단할 때 200%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상당히 유동 비율이 좋은 거고요. 유동 비율이 좋다는 얘기는 결국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 1년 이내에 들어오는 부채보다 크다는 거기 때문에 단기에 망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1년 이내에 이 회사가 갑자기 유동성의 위기에 빠져서 상환 압박, 그 채권자들이 부채에 대한 상환 압박을 하고 그걸 못 갚아서 회사가 부도가 나는 이런 상황은 그 확률이 매우 낮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유동 비율과 같이 많이 쓰이는 게 당좌 비율인데요. 당좌 비율은 그 분자에 유동 자산 말고 당좌 자산을 넣습니다. 유동 자산 대신 당좌 자산을 넣습니다. 그럼 당좌 자산이 뭐냐? 또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지난 시간 영상인가요?를 다시 보시면 되는데 그 유동 자산 중에서 즉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 중에서 재고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를 당좌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유동 자산 중에서 재고 자산을 빼고 나머지 당좌 자산만 분자에다 갖다 놓았느냐 하면 재고 자산은 아시다시피 재고 자산은 회사에서 그 밖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밖으로 매각을 하기 위한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밖으로 매각을 하기 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라든지 또 만든 중간쯤에 반제품, 제공품, 그 완성된 제품, 즉 팔려 나갈 그런 그 제품들을 말합니다. 그런 걸 재고 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고 자산을 현금화해서 부채를 갚아버리면 회사는 돌지 않아요. 더 이상 팔 물건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유동 자산이지만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지만 즉시 다시 생깁니다. 재투자가 된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즉 뭐 예를 들면 유통기업 이마트를 생각하면 물건을 사서 창고에 쟁여놓고 1년 이내에는 이것들이 팔려 나가죠. 소비자한테. 그러나 계속 그만큼의 재고를 다시 구매를 해야 계속 이 기업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되는 것은 맞으나 그걸 가지고 부채 상환을 해버리면 회사가 스톱이 되기 때문에 그걸 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당좌 자산들, 현금이라든지 뭐 매출 채권이라든지 이렇게 현금화 될 수 있는 1년 이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재고 자산 이외의 나머지 것들만 모아서 그게 유동부채를 완전히 커버한다면 이 당좌 자산이 밑에 있는 유동부채보다를 완전히 커버하고도 남는다면 그러면 정말로 안전하겠다. 이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좌 자산의 경우에는 10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렇게 볼 수 있죠. 실제 기업들의 예를 중간중간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보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냥 URL로는 dot.fss.or.kr 여기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여기로 들어가시면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전자공시 시스템 DAT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웬만한 회사들, 작은 회사들은 빼고요. 자산 규모 100억 이상의 그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여기에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 정보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회사 뭐 하면 뭐 단연 누구나 삼성전자를 생각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도대체 얼마나 유동 비율이나 당좌 비율이 좋은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매우 많은 정보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뭐 가장 최근 게 2009년 3월 31일자 분기 보고서입니다. 분기 보고서. 이 보고서를 켜보면 많은 또 정보가 나오지만 이 중에 여기 재무제표들이 이쪽 이 왼쪽 사이드에 재무제표들이 있죠. 근데 뭐 저희가 지금 재무 비율들을 볼 때는 아주 세부 항목들을 가지고 비율을 보지 않기 때문에 요약 재무 정보만 보더라도 회사의 웬만한 재무 비율은 전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51기 1분기, 즉 2019년 3월 말 현재 이 삼성전자의 재무제표상 이걸 보고 유동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유동 자산이 이게 지금 그냥 딱 볼 때는 뭐 1억 7,700 이렇게 보이지만 아니죠.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굉장히 큰 숫자죠. 177조예요, 이게. 177조의 유동 자산을 갖고 있는데 밑에 쭉 가면 자산이 끝나고 부채 쪽에 유동 부채가 있죠. 유동 부채는 67조입니다. 그러니까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를 아까 200%가 초과하면 좋다고 했는데 200%를 훌쩍 넘기고 있죠.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7조에 밑에 있는 유동 부채 67조에 200% 2배 정도 되면 한 130 뭐 그 정도 되죠. 130조 조금 넘겠죠. 근데 여긴 177조니까 훨씬 200% 훨씬 많은 거죠. 당좌 비율을 볼까요? 당좌 비율 여기서 재고 자산 빼는 겁니다. 177조에서 31조를 빼면 그러면 뭐 146조 정도 되겠죠. 뭐 충분히 당좌 비율도 100%가 뭡니까? 이것조차도 200%가 넘네요. 매우 유동 비율과 당좌 비율이 안정적이다. 즉 삼성전자는 당연히 절대 단기간에 망할 확률이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우리가 이제 뭐 비율 분석에 대해서 시작하자마자 비율 분석의 어떤 한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좀 우습습니다만 그러나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자, 삼성전자 굉장히 좋은 회사여서 역시 생각대로 안정적으로 안정성 비율이 굉장히 높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 이런 회사도 매우 안정적이죠. 돈 잘 벌고 매우 튼튼한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세계 같은 이런 우량한 기업은 또한 매우 안정성 비율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상상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분기 보고서인데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요약 재무제표를 켜봤어요. 자, 그랬더니 자, 유동 자산이 여기도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이게 1조 6천억 정도 되는 거네요. 자, 1조 6천억 정도의 유동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저의 상상대로라면 이 유동 자산이 충분히 밑으로 내려가서 유동 부채를 커버할 것 같은데 보니까 유동 부채는 3.5조입니다. 유동 자산은 1.6조고 1.6조고 유동 부채는 3.5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유동 부채가 훨씬 많죠. 그다음에 여기 재고 자산을 빼고서 생각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유동 비율이 매우 안 좋으므로 즉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를 커버 못 해요. 100%가 훨씬 안 됩니다. 반밖에 안 돼요. 자, 이런 기업이니까 신세계는 곧 망하겠구나. 큰일 났다. 여기 투자하면 안 되고 여기 돈 빌려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예. 숫자로만 보면 그러합니다. 맞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대로 숫자만 보면 그러한데 근데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업종의 특성을 좀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죠. 단순히 재무제표 간의 재무제표의 재무 비율만 보고 모든 회사를 천편일률적으로 파악하면 안 됩니다. 즉 이렇게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훨씬 높아서 유동 비율이 매우 낮은 기업을 알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보게 됐을 경우에 이유가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고 정성적인 부분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왜 이 신세계 같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매우 우량한 기업이 왜 이렇게 유동 비율이 좋지 않느냐? 사실 신세계뿐만 아니라 롯데쇼핑이나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유통회사죠, 유통회사. 이런 유통회사들은 대부분 이 유동 비율이 좋지 않아요. 유동 자산이 적고 유동 부채가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유통기업들은 제조업체로부터 또는 다른 유통업체도 됩니다만 뭐 수입업체라든지 하여튼 다른 회사로부터 많은 그 제품을 사죠. 제품을 삽니다. 팔기 위한 그런 제품을 사는데 사면서 그 돈을 나중에 줘요. 그걸 갖다가 이제 매입 채무라고 합니다. 외상으로 사는 거죠. 나중에 줍니다. 그러니까 한참의 기간을 지난 다음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반면에 이런 회사들은 매각을 할 때, 이 자기의 제품을 매각을 할 때 외상으로 주지 않아요. 우리가 백화점 가서 외상으로 사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거의 없죠. 거의 뭐 카드나 현금으로 바로 주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유통기업은 물건을 살 때는 외상으로 해서 한참 후에 주고 물건을 팔 때는 즉시 현금화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유동 부채 중에 우리가 매입 채무라고 하는 항목인데요. 즉 물건을 사고 물건 대금을 나중에 외상값입니다. 외상값. 그게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물건을 많이 사니까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유통업체가 그 웬만한 제조업체보다는 갑이에요. 즉 우월한 그 파워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조업체라든지 그 자기 제품을 이런 유통업체, 백화점을 통해서 판매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신세계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큰 대형 유통 채널에 자기 제품을 이렇게 납품하는 게 거의 꿈이에요. 꿈. 꼭 그거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좋게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금 지급은 천천히 주세요. 제 제품만 납품하게 해주세요. 제가 거기 디스플레이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이 아주 작은 어떤 제조 회사를 해서 그거를 판매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런 대형 백화점에 입점하는 게 되게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의 협상에서는 조건을 좋게 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금 지급 조건이 매우 유통업체한테 유리하게 협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사회 분위기는 이런 뭐 갑질 논란 뭐 이런 게 있어서 많이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공정이나 이런 거에 제재를 많이 받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시장에서의 경제 생태계에서의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이나 메커니즘은 아주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조건도 그런 대금 지급 조건도 이런 유통업체가 유통업체가 굉장히 좋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매입 채무는 커지죠. 외상값이 바로바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그 활동성 비율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외상값을 많이 가져가는 것, 즉 바로바로 현금 지급을 하지 않고 대금을 나중에 지급하게 되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현금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현금 유동성이 늘어납니다. 즉 회사의 현금 보유가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현금 보유가 많아진다는 거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그죠? 그 현금을 다른 그 투자나 하는 거, 투자처나 이런 쪽으로 돌려서 또 다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원금 상환이라는 걸 바로 요청할 때, 빚 갚아요라고 할 때 바로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현금이라는 건 어쨌거나 가장 확실한 지급 수단이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거는 매우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입 채무를 많이 가져갈 수 있으면 이게 막 빚독촉을 막 받는데 못 갚아서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 회사의 파워에 의해서 매입 채무를 길게, 그러니까 매입 채무를 많이 갖고 갈 수 있다면, 즉 외상값을 많이 깔고 갈 수 있다면 회사의 현금 유동성은 되게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현금 매니지먼트가 좋아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통 기업들, 큰 거대 유통 기업들은 매입 채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동 비율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회사가 나빠서 막 디폴트 위험이 있어서 유동 비율이 나쁜 것이 아니고 회사가 충분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업태상 그렇게 낮은 유동 비율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율 분석을 할 때 이런 면들도 좀 감안을 해서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회사들을 천편일률적으로 그 재무제표를 갖고 비율을 보고 이거는 이거에 의하면 무조건 그렇다라는 것보다 그 업종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 업종 안에서 기업들을 비교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비율 분석을 막 안정성 비율로 지금 시작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비율 분석의 어떤 한계점이랄까 아니면 주의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드리게 됐는데 그거는 늘 매우 염두에 두고 비율 분석할 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안전성 비율을 막 시작을 했고요. 그 중에서 안전성 비율 중에서 유동성 비율, 즉 단기 디폴트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성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같은 안전성 비율이긴 한데요.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죠. 어느 회사가 얼마나 타인 자본에 많이 의존하느냐, 자기 자본 대비 타인 자본에 많이 의존하는 걸 나타내는 비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유동성 비율을 살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